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한입 두고 가시니만 가지 위에 눈물 적셔놓고 이는 바람 소리 남겨놓고 모청의 시체는 다 거들러보고 아들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나 살았을 때 자기도 묻어놔 물고 갖고 간다. 구름에 가려 외로움만 더해가네. 밤새 새소리에 지쳐버린 한 입마저 떨어지려나. 먼 곳에 계셨어도 비우리라. 꽃나 핀 꽃 한 송이 비우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기중입니다. 다시 5월이 찾아왔습니다. 행방불명자와 안매장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고 또 발포 명령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5.18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0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던 기록과 증언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이면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오늘은 5.18 38주기를 맞아서 지난 38년 동안 밝히지 못한 5.18의 진실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7년까지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으로 활동하셨던 염규홍 전북교육청 인권옹호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 5.18 연구소의 김희송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KBS 탐사보도팀장 유성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행방불명자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5.18 기념식에서 5.18 당시 8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연이 소개돼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불자 가족들의 아픔은 3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족을 잃고도 행불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5.18 당시 집을 나갔다가 사라졌지만 행불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분들, 그들의 사연을 5.18 취재팀이 취재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1980년 5월 20일 이웃 주민과 기름을 사러 나갔다 길이 엇갈리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정기영 씨. 수차례 행불자 보상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에서 일했던 정 씨가 5월 당시 전입 기록이 없고 정 씨의 거주를 인정해줄 인후보 증인은 고령과 지병으로 진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면 울기만 하죠. 뭐 있어야 절하고 빌고 그러죠. 몇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얀 옷을 입고 절하고 있는데. 결국 가족들이 직접 수십 년을 뛰어다니며 당시 정 씨의 광주 거주 기록과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고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를 인정하는 자술서까지 받아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사망 신고도 하지 못한 채 5.18 때마다 제사상을 차립니다. 절망적이고 이게 진짜 심사가 투명하게 되나 의구심도 갖고 5.18 그 워크샵 보면 공무원의 허위 예고 부실조사가 사실로 확인된 인정된다고 나왔습니다. 5.18 당시 동생을 잃어버린 복병선 씨는 최근 행불자 신청을 취하해버렸습니다. 81년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현황 조사를 하면서 동생 이름을 명단에 올려 생존자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수차례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무원이 가족을 만나 직접 조사하지 않고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5.18 당시 시위대 사이에서 동생을 봤다는 목격자까지 나타났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매여서 계속적으로 내 삶이 좀 부실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래 내 삶이 좀 사는 것이 더 우선이다 싶어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고. 행불자 신청 건수는 지난 1990년 1차 때
148명에서 2015년 7차 때는 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인정 건수도 7차 때는 단 한 건에 그쳤을 정도로 인정률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인후보 증인이나 목격자도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각 사유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가족들의 답답함을 더합니다. 불인정 행불자는 중복 신청자를 제외하면 2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가족은 행불자 가족이라도 되고 싶다는 슬픈 소망을 간직한 채 힘겨운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행불자 가족이라도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5.18 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또 유해도 찾지 못한 이런 분들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 5.18 보상 신청 심의는 7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마다 행방불명 신청도 같이 접수가 됐는데 이 건수를 다 합치면 448건입니다. 각 보상 신청 때마다 중복 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복 신청자를 빼면 실질적으로 보상 신청인은 242명이 됩니다. 이 중에 82건이 행방불명으로 공식 인정이 됐고요. 지난 2001년에 망월동 구의묘역에서 신묘역으로 이장을 하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무명열사 6명의 신원이 확인돼서 가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82명에서 이 6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76명이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공식적으로는 76명을 찾아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신청자 기준으로 보면 236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유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은 이 행불자로 인정을 받지 않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게 5.18 보상법에 근거한 건데요. 이 5.18 보상법에 따르면 행방불명자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18을 전후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행방불명된 사람. 약간 추상적이기도 한데 세부적인 규정은 없고요. 인정심사는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주로 보는 것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광주에 거주한 사실이 공적 기록이나 주변인 진술로 확인 가능한지, 또 하나는 계엄군에게 연행되는 모습이 목격됐거나 목격자 증언이 당시 상황과 맞아떨어지는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건데 이 2가지가 실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록이나 목격자가 없으면 실제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나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18 이후에 광주에서 그러니까 넉마주의로 살아가는 분들이 감쪽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이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가족들이 신청을 하지만 가족이 없는 분들은 아예 행방불명 신청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 혹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상 행방불명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5년 수사, 재판 때 일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행불자만을 위한 조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인정 심의 기준도 좀 까다로운 게 그 벽이 높아서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심의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꼼꼼히 확인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역으로 바꿔서 가족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 되고 넘기 힘든 벽이 되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더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이거를 신청을 할 때 인후 보증인이라는 거를 내세워야 되는데 이 인후 보증인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3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한 분씩 돌아가시고 고령이다 보니 증언도 쉽지 않고 이런 문제들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인정하려는 심의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의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또 나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염관장님 2007년 과거사위 조사 때는 이 행불자에 대한 조사가 혹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안타깝지만 그때도 사실은 조사를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불자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제 행불자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안매장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행방불명 됐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로 갔을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안매장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유 기자 어떻습니까? 이분들 많이 안매장 됐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저희가 흔히 공공연하게 뭐 하는 얘기들로 안매장 됐거나 화장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하고 그런 얘기들 나누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본 관계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화장 시설 그리고 화장 문화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 수를 생각해 보면 화장의 신빙성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안매장은 관련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 안매장 발굴도 이루어진 상황들로 봐서 합리적 의심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07년에 군과거사위 조사 때 당시 그 광주에 투입됐던 11공수 하사관의 증언이 있는데 당시 5.18 직후 서울로 복귀를 해서 국민대에 머물다가 감해장지를 발굴하러 군복을 다른 일반 군복을 입고 내려왔다더라 뭐 이런 증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본다고 하면 어디에 감해장됐거나 안매장됐던 사람들을 제3의 장소, 다른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성 교수님 혹시 이 안매장 가능성 이 학계에서는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이제 인정 행불자가 76분이나 되기 때문에 그 76분은 적어도 5.18 관련 이제 사망자로 그 인정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체라도 찾아야 되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이제 감쪽같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은 안매장이나 화장이나 기타의 군의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38년 동안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추정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76명은 행불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76명은 화장이든 안매장이든 어떤 식으로든 유해를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지난해에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5.18 희생 유해 발굴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뭐 유해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유 기자 그 지난해 그 광주 교도소뿐만 아니라 또 안매장 발굴을 시도했던 적들이 혹시 있었는지요? 네, 그동안 안매장 제보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제보는 1997년부터 지난 2009년까지 64건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고요. 이 제보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곳들에 대해서 안매장 추정지에 대해서 발굴 작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광주 서천동 공동묘지, 광주 삼도동, 광주 통합병원 담장 및 황룡강 제방, 남구 주월동 아파트 건설 현장, 옛 광주 교도소 여기에 다 적지 못했는데 다른 곳들까지 포함해서 총 9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유골이 나왔는데 유전자가 일치하는 유족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5.18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실은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안매장 발굴과 관련한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방금 말씀하신 9곳 등에서 발굴 시도는 있었지만 결론은 성과는 없었던 상황이네요. 그 38년 동안 자신의 피부치를 찾는 실종자 가족들의 그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해를 꼭 찾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요. 이 안매장을 하는 사람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꼭 안매장은 발굴해야 되고 꼭 그 유해를 찾아야 될 텐데 이 안매장 자수를 찾는 일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혹시 2007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그 김희성 교수님 이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안매장 발굴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매장지 발굴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76분의 유해를 발굴해야 되고 76분의 그 유해를 발굴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분들이 어떻게 사망하셨는지에 대한 진상에 대한 규명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군의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군 작전 과정에서의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희생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이제 1차적인 진상규명의 과제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를 특정하고 이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의 작전의 전모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진상규명이 저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진상규명과 안매장지, 그다음 유해 발굴은 연결돼 있다. 그리고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어렵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안매장이 유해가 발굴되지 않다라는 게 그 학살이 없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보는 거죠. 네. 결국 안매장도 군의 작전의 하나로 이루어졌다면 결국은 군의 기록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희 KBS 5.18 취재팀이 안매장의 단서가 될 만한 군의 기록을 최근에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5.18 당시 전투교육사령부는 호남 지역 계엄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의 업무수첩 사본에는 전교사 보통 군법회의 보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80년 5월 31일 전교사 군법회의에서 사망자 검시 결과를 보고하면서 작전에 참여한 공수여단장에게 사살한 폭도의 감매장 장소를 보고하도록 지시해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5.18 직후 안매장 처리를 위해 시신 수습반을 운영했다는 증언은 있었지만 안매장 장소 보고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안매장지에 대한 군 수뇌부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안매장지에 대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군 기록으로 확인한 거죠. 실제로 이틀 뒤 24단이 안매장 수색 결과를 보고합니다. 80년 6월 2일 전교사 작전 일지를 보면 24단 수색대가 안매장 시신 한 구를 발견했지만 부패가 심해 더 이상 파지 않고 그대로 묻었다고 보고합니다. 다른 부대의 수색 결과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종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해결이 안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기록들을 다 찾고 5.18 당시 군이 안매장 사실을 인지했고 수색 결과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군 기록에 대한 추가 조사가 절실합니다. 그동안 안매장 발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런 안매장 발굴들은 대부분 증언이나 제보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보도에서 방금 보도에서 보신 거는 군 기록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5.18 직후 군이 가매장지를 보고하라고 했고 실제 일선 부대가 나서서 수색한 결과를 보고한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안매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 증언, 의혹들은 실은 증언에 기댄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증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지 상황이 지형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전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군 기록 속에 있는 것이고 특히나 좌표로 아주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특정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이고 만약 이게 발굴 작업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24단이 거기에 주둔했던 24단이 그 안매장에 대한 아마 군에 보고를 하는 상급 부대 보고를 하는 기록인 것 같은데 당시 광주에 왔던 부대가 뭐 24단뿐만 아니라 11공수, 7공수, 3공수 여러 부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군부대 기록들도 조사를 해보면 안매장했던 다른 기록들 좀 찾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자료 발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안매장지가 특정됐다라는 이런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는 그 목격자라든가 관계자들의 어떤 이제 증언에 따른 거라면 이건 정확하게 이제 좌표가 나왔는데 실은 이제 그 132-854라는 그 좌표는 그 11공수와 24단이 주둔했던 주답의 좌표 128-855와 400m, 100m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좌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군 주둔지 인근에 그 안매장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사안을 통해서 다른 군의 어떤 주둔지들을 비슷하게 조사를 하면 충분히 안매장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그 개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안매장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발굴하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 그 지금까지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6.25 때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유해 발굴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생기면 조사위원회 안에 유해 발굴단이든 안매장 발굴단이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측면은 한 측면이 있었고요. 한 측면으로는 그때 출동했던 부대원들이 주로 외곽 봉쇄 과정에서 주로 이렇게 사망했고, 주남마을 사건의 예를 들어봐도 스스로들이 학살하신 분들, 사망하신 분들을 갖다가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매장 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때 출동했던 군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실제로 그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학살했고 그들이 안매장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정보가 나와야 된다. 그동안에는 주변에서 목격하셨던 민간인이라든가 또는 직접 그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간접적으로 들었던 군인들에 의한 이런 제보였다면 실제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작업을 했던, 실제로 안매장을 했던 그들로부터 증언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매장에 참여했던 군 부대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고 또 그 군부대 군인 명단도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이 좌표가 나왔는데 이 좌표가 과연 어디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상황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 좌표를 우리 KBS 5.18 취재팀이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24단 수색대가 보고한 감해장지 수색 결과입니다. 장소를 주답 CP132854로 표시했습니다. 군에서 쓰는 100m 단위 좌표로 앞자리 132는 세로축, 뒷자리 854는 가로축입니다. 좌표를 찍으면 광주 주남마을 뒷산이 나옵니다. 80년 6월 초 이후 주남마을에서 매장된 희생자가 발굴된 적은 없습니다. 취재진은 이곳 주남마을 일대에서 군 기록에 찍힌 좌표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인 마을의 집들 뒤로 야트막한 야산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실고랑이라 부르는 골짜기가 당시 계엄군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도로를 따라 골짜기 쪽으로 5분 남짓 걸으면 계엄군들이 미니버스 희생자들을 감해장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지금은 위령비가 서 있는데 그 뒤 오른쪽 비탈면, 농바위라 부르는 산 중턱이 안매장지로 추정됩니다. 계엄군의 주둔지와 헬기장으로 사용한 논에서 수백 미터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빽빽이 우거져 몇 걸음을 옮기기 힘듭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정확한 위치를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곳 혹은 또 다른 곳의 안매장 사실을 알까? 돌아다니면 발사해본 다음께 안 죽으려니까 안 나가죠. 방구석이가 가만히 앉지. 그래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왜 죽어야 했는지, 죽어서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고 흘러간 38년. 죽어서라도 가족 품에 돌아가기를 희생자는 문서 속 좌표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좌표가 찍은 곳을 보니까 주남마을이군요. 당시 공수부대에 또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 어땠습니까? 군 좌표가 80년대에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좌표 체계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서 찍은 곳이 주남마을로 나왔습니다. 주남마을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퇴각한 이후에 외곽 봉쇄를 하려고 자리를 잡았던 곳인데 당시 11공수 뒤쪽에는 너리째 부근에는 7공수가 자리를 했던 곳이고 이후에 이 공수부대가 광주공항으로 빠져나가면서 24단이 주둔했던 곳이죠. 그 좌표 지점을 찍고 찾아가 봤는데 실은 좌표만으로 현장에 가서는 이게 숫자로 표시가 떠 있는 게 아니니까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일반인 신분으로 그 좌표 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난감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삼고 그 주변을 이제 살폈던 것인데 그 기준으로 삼았던 지점이 위령비였던 것이고요. 그 오른쪽 경사면 어디 즈음인 것 같은데 저희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앞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가지고 들어가기도 네. 어려웠고 안으로 들어가면 어딘지도 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이곳 준암마을은 그러니까 오늘이 23일인데요. 정확히 38년 전 오늘이죠. 1980년 5월 23일에 그 광주에서 화순으로 빠져나가는 미니버스에 대해서 공수부대가 집중적으로 총격을 가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또 이곳에서는 80년 당시 그 민간인 학살, 그러니까 총살당한 청년들의 시신이 발굴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안매장 가능성이 결국 매우 높다는 얘기인데 주민들 중에 혹시 뭔가를 봤다거나 혹은 뭐 들은 얘기가 있다거나 주민들 얘기 좀 어떻게 들었습니까? 준암마을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미니버스 총격 희생자가 발굴된 이후, 그거는 5.18 직후였죠. 발견된 이후에 다른 희생자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좌표에 희생자를 발굴하려다가 다시 묻었다고 하면 안매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주민들도 그런 사실 들은 적은 없다고 하고요. 이게 시내 상황과는 좀 다른 게 시내에서는 대규모 군중 시위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총격을 받아서 옆에 쓰러진 게 분명히 있고 목격이 됐을 테고 그래서 뭐 상무관이든 어디든 시신 안치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겠지만 외곽 봉쇄 과정에서 은밀하게 교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사살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주민들 모르게 묻었다고 하면 이게 사실 밝혀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신 대로 계엄군이 하도 엄포를 놔서 주민들이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격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곳이 아닌 다른 곳도 탐문을 제가 해봤는데 그런 사실 들은 적은 없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성 교수님, 그럼 이곳 준암마을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희생됐지만 그분들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곳에서 어떤 안매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준암마을 미니버스 습격 사건 과정에서 이제 18분이 탑승하고 계셨고 공수부대 무차별 난사로 15분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셨고 3분이 이제 생존하셨다라고 88년 이제 유일한 생존자인 홍군순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신 기억으로 이제 3분이 생존해 있었는데 2명이 직결 처분을 당했다. 이 증언이 1988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이제 제기됐고 95년 특검 과정에서 또 조사가 이루어졌고 실제 이제 그 직결 처분을 내렸던 부대 그다음에 지휘관까지 특정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매장에 관한 부분들까지는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던 거고 유일하게 그런 미니버스 습격 사건 하나만 있었을 것이냐. 방금 이제 유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애각의 그 도로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외곽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했던 게 21일부터 27일까지의 강주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을 목격자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군인들이 양심에 기댄 그 증언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연구과장님,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건 맞고 또 그분들이 안매장 됐을 가능성도 높은데 38년 동안 이 안매장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5년도에 그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했던 병사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국방부 저희들이 할 때는 현장에서 실제로 총을 쏘고 안매장했던 병사들을 저희들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매장을 하고 난 뒤에도 누구한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온 뒤에 우연찮게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마을 주민에 의해서 발견됐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그런 안매장에 가담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을 갖다가 총격으로 사망케 한 그런 군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불이익이 없으니까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그게 주로 지휘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병사들을 만나셨다면 당시 80년 5.18 당시에 20대 초반의 병사 군인이었다면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60대 이제 초중반이 됐을 텐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를 더 먹기 전에라도 조사가 시급한 것 같은데요.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국가가 이 부분은 나서서 반드시 죽음의 이유 그리고 어떻게 시신을 갖다가 그들은 처리했는지 그래서 유해가 발굴되고 실종자분들께서 지금이라도 한을 푸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5.18 때 행방 불명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행방 불명자를 찾기 위한 안매장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이제는 5.18 왜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제 시행령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 중인데요. 진상규명에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는 안도감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38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38년 동안 이 5.18에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조작되고 왜곡됐기 때문인데요. 이 5.18의 군 기록들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5.18 취재팀이 취재했습니다. 그 내용을 화면으로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에서 시민 10여 명이 사살된 상황을 담은 군 문서입니다. 마이크로필름 저장본의 사본인 이 문서는 실제로는 조작된 것입니다. 취재진 확인 결과 국방부에 남아있는 원본에는 폭도 생포 목적 달성이라는 참모총장 지시사항 내용이 쓰여 있었지만 정작 사본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 저장본을 만들면서 민감한 부분에는 종이를 덧대 일부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사살을 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지시하고는 상반된 행동을 그 진압부대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치부들을 감추기 위해서 1988년 당시 5.11 위원회는 국방부의 5.18 관련 문서를 모두 검토하고 상당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군은 5.18 관련 기록 수십만 쪽의 원본 문서 상당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재현해봤더니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하면서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감춰서 찍으려면야 찍을 수는 있죠. 찾기가 힘들겠죠.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기록을 조작 은폐한 5.11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좀 생소하지만 그러니까 MF라고 하죠. 마이크로필름으로 이런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기록들이 많이 조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유 기자, 그 취재하면서 군 기록들을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조작된 게 정말 많은 건가요? 저희가 본 게 주로 원본은 아니고 이제 사본 형태인데 자료를 보다 보면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실은 이 자료가 저기에 있기도 하고 저 자료가 여기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 사안을 두고 저쪽 자료에서는 A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쪽 자료에서는 B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사실인지 굉장히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특조위 단장이 이건희 단장이 가짜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데 저희도 실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이게 군이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다르게 기록했기 때문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군이 움직일 경우에는 이를테면 상황일지 그리고 전투 상보, 교훈집 이런 것들을 꼭 쓰게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본 대목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동선을 파악하거나 보고 내용을 파악하려고 보면 꼭 그런 기록들이 빠져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새로 작성했거나 아니면 지웠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신구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충분했던 것 같고 본인들이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한 왜곡, 파기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80년대의 원본 자료를 이렇게 분량이 방대하니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이거를 보관을 하게 되는데 보셨다시피 종이 쪽지 하나 덧대는 것으로 왜곡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자료들이 왜곡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문제는 군과 정부가 이 왜곡된 자료들 가지고 대응 논리를 만들고 청문회 그리고 이후에 뭐 재판 다 이걸로 대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희성 교수님이나 염 과장님은 2005년 그리고 지난해 국방부, 그러니까 군인들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군 기록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 군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5.18의 진실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셨을 테고 우선 지난해부터요. 그 군 기록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조작되거나 왜곡된 이런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됐었나요? 저희들이 2017년 이제 국방부 특조위 조사 활동을 하면서 두 가지 주안점을 뒀습니다. 하나는
새롭게 군 자료를 발굴하는 과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군 자료에 대한 검증. 그 이전까지는 이제 군 자료, 원본 자료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방금 영상에 나왔던 마이크로필름 형태의 복사본 형태만 봤던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팀에서는 주로 자료 발굴도 하나의 주안점이었지만 또 하나는 원본 자료와 그 이후에 생산된 마이크로필름 자료들을 쭉 추적하고 대조하는 과정들 속에서 원본 자료와 MF 자료의 상이한 부분들은 언제 발생했는지 놀랍게도 1980년 당시에 강주에 출동했던 모든 부대의 전투 상보는 1980년 기준에 따르면 왜곡되고 조작됐다. 그래서 지금의 잣대로 세월이 변해서 문제가 아니라 1980년 당시의 군 규정에 따르면 작전이 전개된 이후에 전투상보를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투상보는 어떤 이유로도 그 추가 내용이 수록될 수 없고 왜곡될 수 없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봤던 31사단, 특전사 24단, 종교사 이 전투상보, 모든 전투상보는 1980년 5월 작전 이후에 제출된 전투상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확인했던 게 80년 당시에 그 제출됐던 전투상보 양식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현재 5.18 관련된 전투상보 양식은 상이했고요. 그래서 일단 양식의 접수 양식이 틀리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내용에 있어서 1980년 이후에 이제 수많은 마이크로필름을 찍었기 때문에 마이크로필름을 저희들이 이제 시계열적으로 쭉 놓고 처음 원본 자료와 그 다음 이제 찍었던 마이크로필름의 그 시기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중간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이제 5.18 군 기록으로 제출했던 자료들이 왜곡됐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확인했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 전투상보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1980년 5.18 당시에 군인들이 몇 명이 출동하고 무기는 어떤 무기를 가져가고 무기는 얼마나 사용했고 또 언제 돌아왔고 어디에서 작전을 펼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군 기록인 거죠. 모든 작전의 전모가 들어가 있는 게 전투상보인 거죠. 그 기록이 1980년 당시에 기록한 양식과 다르다는 거고 그 이후에 계속 추가됐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 염 과장님 2007년 당시 그때 조사하실 때는 군 기록의 왜곡 실태 어느 정도였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비교할 수 없는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수집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합참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이미 이전에 수집이 많이 돼 있었는데 보안사가 작성했던 자료, 그러니까 기무사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2005년도에는 주로 이제 수집을 했었죠. 그래서 그 전에 이를테면 민간인 사찰이나 녹화 사업 같은 보안사가 했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폐기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대로 전부가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도 그 기무사가 안에 여기가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정보기관은 정보의 양으로 자기들의 존재 의의를 갖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파기할 수가 없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안사의 당시의 문건이 파기됐다면 누가, 왜, 어떻게 파괴됐는지 그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자료들이 파기되고 왜곡되기 시작했나? 저는 50전사, 소위 5공화국 전사라고 하는 책자를 81년도에 만듭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승리자의 관점에서 쓴 책자가 있습니다. 5권짜리.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군사 연구하시는 분, 역사학자, 그다음에 보안사 요원들 전부 다 해서 그때 있었던 자료들을 갖다가 다 대단위로 수집합니다. 이때 이미 자기들한테 불리한 자료들은 일부 그때부터 왜곡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 활동했던 홍성률 대령이라든가 최혜섭 준장이라든가 이들이 보낸 자료가 지금까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폐기됐던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파기했다면 파기했던 기록도 분명히 남겨놨을 것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38년 동안 군 기록을 왜곡하고 또 폐기했던 전두환 씨와 기무사령부 이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사해야 할 국방부 차관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5.18을 왜곡하는 5.11 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KBS가 보도했잖아요. 이 서주석 차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취재를 하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셨는지요? 네, 저희가 5.18 취재팀을 꾸린 게
140여일간의 파업 중이었던 지난해 12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5.18 문제의 핵심 과제인 발포를 중심으로 공부도 하고 취재도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왜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5.11 위원회라는 게 핵심 조직, 비밀 조직으로 활동을 했던 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11 위원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데 이 5.11 위원회의 명단에 당시 국방연구원 연구원이었던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현직 차관인 서주석 연구원의 이름이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겠다 싶었고요. 이 5.11 위원회가 사실상 지금의 5.18 왜곡의 뿌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시민군이 먼저 무장을 하니 이것에 대한 자위권 발동 차원의 발포가 있었다. 이런 대응 논리들을 만든 게 이 5.11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5.11 위원회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국방연구원의 다른 연구 보고서 그리고 당시 5.11 위원회에 참여했던 연구원들, 다른 연구원들 인터뷰도 했었고 그리고 당사자인 서주석 차관 취재도 해서 5.11 위원회에 참여했던 왜곡에 참여했던 서주석 차관의 행위에 대해서 보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5.18 왜곡의 당사자인데 이 서주석 차관이 이 당사자가 지금 5.18 왜곡을 조사해야 할 국방부의 차관이라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 차관이 사퇴할 뜻은 혹시 없는지요? 국방부가 지금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위 설치 준비 전담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왜곡한 당사자가 진상규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상식에 맞지 않은 건데 본인은 연구원 3년차 시절에 윗 지시를 따라서 단순하게 참여를 했을 뿐이다가 이 사람의 서주석 차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과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고요. 광주에 한 2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핑계를 대는 게 5.11 위원회 앞서서 꾸려진 육군본부의 80 대책위가 있거든요. 이 80 대책이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왜곡의 책임을 이 80 대책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80 대책위도 마찬가지로 왜곡하는 비밀 조직이긴 했으나 80 대책위와 별개로 5.11 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취재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5.18과 관련한 일부 지역 인사들까지 서주석 차관을 굉장히 감싸는 행태들이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서주석 차관의 인사 거취에 대해서 특별한 발언이 없고 감싸는 행태를 쭉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서주석 차관을 감싸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5월 단체가 지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주석 차관은 묵묵부답이고요. 다음 주 특별법과 시행령과 관련한 공청회가 있다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다른 국면 전환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서주석 차관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언제 사퇴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18 진상규명이라는 게 결국은 군을 조사하는 거고 군의 협조를 같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2007년 과거 사위 때도 아마 군과 같이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 이 2007년 과거 사위에 참여했던 군인들 중에는 이런 이력을 가진 군인들이 없었나요? 그 2005년에 이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당시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 차관, 당시 차관이 5.18 당시에 대대장으로 진압부대로 참여했던 것이죠. 이 차관이 있는 이상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고 출범시키지 않겠다. 이원 참여를 갖다가 요청했던 분들이 원칙적으로 그분이 차관로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도 차관이 사퇴해야만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전해 8월 달에 취임했는데 5월 달에 1년도 채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의 어떤 자료 협조를 받아도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진실성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차관이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협조 아무리 잘해도 이 현 차관에 불리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은폐했을지 그걸 갖다 늘 의심하면서 진상규명 한다는 것이 이건 현 정부나 국방부한테도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텐데 이 상태로 간다면 신뢰보다는 서로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럼 이제 진상규명과 관련해서요. 그 2007년에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고 이제 올해도 이제 9월에 이제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진상규명위원회는 그 조사의 권한이랄지 또 조사의 대상이랄지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 훈령으로 실시한 예. 조사입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의해서 네. 구성되는 위원회고요. 일단 거기 법적 이치가 다른 거죠. 또 하나는 이번 특별위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까지 화해형의 국민 화합형의 진상규명이었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진실을 고백한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겠지만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검사 수사 의뢰라든가 특별검사를 임용해서 그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집단 살해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배제한다는 것이 국제인권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1년에 가입했습니다. 네. 따라서 집단 학살, 집단 살해, 민간인에 대한 전쟁 기의 집단 살해도 당연히 처벌하지만 당시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인들이 집단 살해하고 민간인을 학살했던 이 부분은 여전히 저는 지금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저는 공소시효 배제에 의해서 이들을 갖다가 살해죄로 역시 처벌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누구로 구성하느냐,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그 실무팀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되느냐, 또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어떻게 활동하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는 게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행령 국방부에서 마련 중인데요. 그 초안을 보니까 너무 좀 이게 기존에 있었던 과거 청산 기구가 여러 번 시행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50명으로 구성되게 법에 되어 있었지만 2001년도에 대통령 소속 의무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7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은 100명이 넘게 활동을 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50명이면 150명 내지 200명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말하고 있는 조사위원회 조직은 너무 협소화되어 있고요. 거기에 강주사무소라든가 강주의 본부를 차리는 문제 또는 조사국장도 없습니다. 상임위원이 조사도 지휘해야 되고 사무처 운영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할 마당에 상임위원을 묶어두는 거죠. 이런 조직 형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번 5.18 38주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 5.18 때 당시에 성폭행도 있었다. 그러니까 진압군이 성폭행을 자행했었다. 민간인 학살을 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성이 아니라 처벌을 목표로 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진상규명은 염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인데 또 어떻게 보면 38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가장 좀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과제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야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법적 토대를 갖췄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도 똑같은 그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그러면 조사 중심으로 시행령 조사 체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마련한 시행령을 보면 조사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적어도 5.18 민주화 운동에서 남아있는 조사 과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이제 조사 중심이 아니라 위원회 중심 조직 체계로 두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조사국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체계가 마련되면 각각의 지금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규명의 과제들이 쭉 나열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조사 일과장이 뭐 최초 발포, 헬기 사격, 전투기 추격대 이 세 개를 묶어놨단 말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향후 과제에 대한 인식을 못했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식의 이제 업무 배분. 실은 이제 최초 발포는 사망 상해 행방 불명자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묶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은 5.18 애국 조직에 대한 그 애국 조직 조사 부분들과 같이 묶어놔야 애국 조직에서 무엇을 애국했는지 어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그 애국했는가라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사를 중심으로 둔 조직 체계가 아니다라는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처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처벌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18 당시에 광주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군인들 가운데 양심 선언을 한 군인은 매우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제보는 많이 있지만 가해자들의 증언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해자들의 양심 선언이 중요한데 연구과장님, 그 특별법상에 물론 이제 감형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들의 양심 선언을 좀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과거사 청산 관련 조직은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외걸복고라는 거예요.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 무릎 꿇고 오히려 가해자한테 제발 좀 진실을 말해다오 이렇게 했던 법이라면 이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을 고백한 자는 용서하겠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는 처벌한다. 이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부대원들이 3,500명 정도 됩니다. 출동했던. 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되고요. 이들이 진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저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국제인권법에서 불처벌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권처벌이다. 인권침해다. 아르헨티나에서 군사독재 기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돌아다닌다. 이거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거거든요.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상층부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이 어이도 없는 말이 횡행하는 시대이거든요. 저는 반드시 그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청문을 통해서 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기회에도 거부한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호 기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게 80년대 5월 단체가 광주 문제 해결의 5대 원칙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 배상, 정신계승. 사실 우리가 배상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고 나서 정신계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을 그냥 지나쳐 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어떤 이들은 5월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5.18을 다시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이 희생과 헌신과 노력으로 이제 겨우 5.18의 진실의 문 앞에 섰습니다. 전두환 씨와 김우 사령부 등 그들이 왜곡과 또 진실을 숨기고 기록을 폐기하면서 닫아놨던 5.18의 진실의 문을 이제는 열어야 할 때입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